여러분은 이름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세 글자 때문에 제 연구 인생이 뒤집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역사를 뒤져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름들은 우연히 붙여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처럼 말이죠. 기원전 중국의 고대 문헌이 있습니다. 그 책은 동쪽 바다 너머 한 나라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했습니다. 금이 난다거나 군대가 강하다거나 영토가 넓다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표식으로 그 나라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 그 나라 사람들은 스스로를 똑같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서양 사람들이 그 표식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장 오래된 경전 속에도 똑같은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말이죠. 동양의 가장 오래된 기록과 서양의 가장 오래된 경전이 서로 만난 적도 없는데 같은 대상을 향해 같은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훨씬 더 깊은 설계가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이야기는 한 이름에 관한 미스터리입니다. 먼지 낀 고문원 속 붉은 인장 옆에 적힌 세 글자, 그리고 성경 한 페이지에 새겨진 같은 이름. 수천 년 동안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은 그 이름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보세요.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한국학 연구자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스탠퍼드에서 동아시아 문화사를 가르치며 동서양의 상징이 어떻게 겹치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제 전공은 비교 문화사이고 특히 서로 다른 문명권이 같은 대상을 어떻게 다르게 혹은 놀랍게도 비슷하게 해석하는지를 추적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야기는 학술 논문에 실을 연구가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무궁화를 그냥 국화로만 봤습니다. 공항 안내판에도 관공서 현판에도 동전에도 대통령 연설대 앞에도 심지어 정부 청사 입구에도 늘 있더군요.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역사적 이유로 선택한 상징이겠거니 했습니다. 영국의 장미처럼, 일본의 벚꽃처럼, 프랑스의 아이리스처럼 말이죠. 각 나라마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고 문화적 배경이 있고 정치적 맥락이 있고 그래서 특정 꽃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상징 체계의 일부겠거니 국가 정체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겠거니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꽃을 자랑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당연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 국화가 이래서 좋다고 열변을 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냥 무궁화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다는 듯한 마치 왜? 라는 질문 자체가 이상하다는 듯한 그 태도가 오히려 저를 더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당연하게 여길까요? 대체 언제부터 이 꽃이 그렇게 자명한 상징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근대에 정해진 상징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훨씬 더 깊은 뿌리를 가진 무언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미 그렇게 불려왔고 그래서 질문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제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찾아보기로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문서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조선시대도 건너뛰고 고려시대도 넘어서 가장 오래된 기록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서관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뒤졌고 고려시대 문헌을 찾았고 그보다 더 이전의 기록들을 추적했습니다. 매일 먼지 쌓인 책들을 펼쳤고 한자로 빼곡히 적힌 문장들을 하나하나 번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궁화는 계속 등장했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 꽃은 더 자주, 더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관에서 먼지 냄새가 밴 고문원 한 권을 펼쳤습니다. 산해경.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지리서 중 하나로 알려진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기원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연대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적어도 2000년도 더 된 기록이라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물론 환상적인 내용도 많습니다. 머리가 9개 달린 뱀이니, 날개 달린 용이니, 사람의 얼굴을 한 새니 하는 신화적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책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도 이 책이 당시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다는 점은 자주 논의됩니다. 신화와 지리가 뒤섞여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실제 지역에 대한 관찰과 기록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주변국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책의 제국원 해외동경편에서 저는 손을 멈추게 만드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군자국이 있다. 의관을 갖추고 검을 찬다. 이 나라에는 훈화초가 있는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 군자국, 군자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설명하는 유일한 자연적 특징이 바로 훈화초, 즉 무궁화였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정말 이게 한반도를 가리키는 걸까요? 혹시 다른 지역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주석을 찾아봤고 다른 학자들의 해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학 연구자들이 이미 이 군자국을 한반도로 해석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리적 위치, 문화적 특징,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눈길을 끈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록의 방식이었습니다. 산해경은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기록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사방의 나라들이 이 책에 등장합니다. 어떤 나라는 금이 난다고 했고, 어떤 나라는 은이 난다고 했고, 어떤 나라는 옥이 난다고 했고, 어떤 나라는 진귀한 짐승이 산다고 했습니다. 전부 물질적 가치나 자원으로 설명한 겁니다. 군사력이나 영토 크기로 설명한 나라도 많았습니다. 그 나라는 강하다. 그 나라는 크다. 그 나라는 부유하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군자국만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 특성까지 명시하면서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옥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꽃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왜 수많은 주변국 중에서 유독 한반도만 이런 식으로 기억했을까요? 왜 다른 기준이 아니라 꽃을 선택했을까요? 군자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교 문명권에서 군자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덕으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품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문명과 교양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의와 도덕을 아는 사람입니다. 중국은 한반도를 그렇게 봤습니다. 야만의 땅이 아니라 문명의 땅으로,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으로, 두려워해야 할 적이 아니라 배울 만한 이웃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무궁화였습니다. 꽃은 폭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꽃은 문화의 상징입니다.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생명의 상징입니다. 평화의 상징입니다. 중국은 한반도를 칼이나 창이 아니라 꽃으로 기억하기로 선택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식물 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 땅의 성격 자체를 규정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이건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중국은 이 땅을 금도, 군대도, 영토도 아닌 꽃 하나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필사오류일까요? 혹시 누군가 후대에 덧붙인 문장일까요? 혹시 제가 본 판본만 그런 건 아닐까요? 저는 여러 판본을 대조했습니다. 청나라 때 주석본도 보고, 명나라 때 판본도 보고, 심지어 일본에 보관된 고사본까지 확인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도 가고, 다른 대학 도서관에도 가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도 뒤졌습니다. 결론은 같았습니다. 군자국과 훈화초는 늘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판본에서, 모든 시대의 기록에서 이 두 단어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도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1000년 뒤, 이 땅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를 때도 같은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시가나 문학 작품이 아니라 외교 문서에서요. 통일신라의 문장가 최치원이 당나라 황제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자기 나라를 근화양, 즉 무궁화의 고향이라고 당당히 선언했던 겁니다. 개인적인 감상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 입장으로 말입니다.
이건 외부인의 일방적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부인의 자각이었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그렇게 봤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증거였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궁화는 이 땅의 상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근대에 만들어진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축적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양으로 돌아갔을 때 이 꽃은 무궁화가 아니라 성경 속 가장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샤론, 로즈 오브 샤론. 동양의 가장 오래된 기록이 이 땅을 무궁화의 나라라고 불렀고, 이 땅 사람들은 스스로를 무궁화의 고향이라고 선언했으며, 서양은 그 꽃에 성경의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서로 전혀 관계없는 세 개의 문명권이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같은 꽃을 향해 같은 방향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제가 확인한 세 개의 증거를 한 장씩 꺼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자입니다. 감상이나 추측으로 여러분을 설득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 문헌이고 기록이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산해경이라는 책 자체의 성격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 모음집이 아닙니다. 물론 신화적 요소가 많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전체를 통독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산해경은 주변국을 기록할 때 일정한 공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나라에는 무엇이 난다. 그 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먹는다. 그 나라에는 어떤 짐승이 산다. 전부 물질적 특성이나 생활 방식 중심입니다. 그런데 군자국의 기록 구조를 자세히 보십시오. 의관을 갖춘다. 검을 찬다. 그리고 훈화초가 있다. 앞에 두 가지는 문명의 기본 요소입니다. 옷을 입고 무기를 든다는 건 야만이 아니라 질서 있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요소가 특이합니다. 다른 나라 기록에서는 이 자리에 보통 금이 난다, 옥이 난다는 식의 자원 정보가 옵니다. 그런데 군자국만 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꽃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조생석사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 이건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이건 관찰입니다. 누군가 실제로 이 꽃을 봤고 그 생태를 주목했고 그것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필 이 특성을 기록했을까요? 무궁화의 다른 특징도 많습니다. 꽃잎 색깔도 다양하고 크기도 제법 크고 나무 형태도 독특합니다. 하지만 산해경은 그 중에서도 하루만 피고 진다는 점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중요했을까요? 저는 무궁화의 실제 개화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궁화는 한 송이가 하루만 피고 집니다. 이른 아침에 봉오리가 열리면서 만개하고 해가 지면 시들어 떨어집니다. 산해경의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또 다른 봉오리가 핍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 핍니다. 한 그루의 무궁화 나무는 100일 동안 매일매일 새로운 꽃을 피워냅니다. 한 계절에 수천 송이까지 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끝없이 무궁하게 말이죠.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산해경이 이 특성을 기록했는지 말입니다. 이건 허무함이 아니라 갱신입니다. 이건 약함이 아니라 끈질김입니다. 하루만 피지만 100일을 이어가는, 한 송이는 지지만 나무는 절대 멈추지 않는 그 원리를 본 겁니다. 중국인들은 이걸 보면서 한반도를 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맞다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바로 군자라는 호칭입니다. 유교 경전에서 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는 하루 3번 자신을 돌아본다.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어제의 영광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다시 수양하는 사람. 그게 군자입니다. 무궁화는 정확히 그 원리로 살아갑니다. 어제 꽃으로 오늘을 버틸 수 없습니다. 어제 꽃은 이미 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새로운 꽃이 피니까요. 중국은 한반도를 볼 때 바로 이 이미지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자국과 훈화초를 함께 기록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문서입니다. 서기 856년 최치원이 당나라 황제에게 보낸 사불어 북국 거상표라는 외교 서한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개원필경이라는 문집에 수록되어 있고 동문선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나라는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 북쪽 국경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라 영토 일부를 침범했습니다. 신라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최치원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고 신라 조정은 그에게 항해 서한 작성을 맡겼습니다. 이건 외교 전쟁이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국가의 위신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서에서 최치원은 자기 나라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근화향, 무궁화의 고향. 이 표현은 문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나옵니다. 최치원은 신라가 오래전부터 독립적이고 문화적으로 성숙한 나라였음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표현이 바로 근화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단순한 시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건 정체성 선언입니다. 최치원은 신라를 군사력이나 영토 크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력이나 인구로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무궁화라는 매일 피고 지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최치원이 이 표현을 발명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미 존재하던 인식을 공식화한 겁니다. 만약 무궁화가 당시의 생소한 상징이었다면 외교 문서에 이런 표현을 쓸 리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없으니까요. 하지만 최치원은 자신 있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도 무궁화는 한반도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산해경이 외부인의 시선이었다면 최치원의 표현은 내부인의 자각입니다. 남들이 우리를 무궁화의 나라로 봤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무궁화의 고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상징은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증거입니다. 무궁화의 생태적 특성 자체입니다. 저는 이 꽃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식물학적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무궁화는 한반도에서 오래 재배되고 자생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산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뿌리내려 살아왔다는 건 분명합니다. 둘째, 무궁화는 강합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비옥한 토양이 아니어도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견딥니다. 추운 겨울을 나고 더운 여름을 견딥니다. 셋째, 무궁화는 끈질깁니다. 한번 뿌리내리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라내도 다시 자라고 불태워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이듬해 봄에 다시 돋아납니다. 전쟁으로 땅이 황폐해져도 무궁화는 다시 피어납니다. 넷째, 무궁화는 겸손합니다. 화려하게 한철 피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매일매일 100일 동안 묵묵히 피고 집니다. 큰 소리 없이 과시 없이 그저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이 모든 특성이 한반도의 역사와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외침을 수없이 받았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민족,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지만 정체성을 잃지 않은 나라, 화려하진 않아도 끈질기게 이어온 문화. 무궁화는 단순히 예쁜 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성격 자체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은유였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했습니다. 무궁화의 개화 패턴이 가진 철학적 의미입니다. 조생석사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 이 표현을 처음 들으면 허무하게 들립니다. 하루밖에 못 사는 꽃이라니 얼마나 덧없습니까? 하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무궁화는 하루밖에 못 피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롭게 피는 겁니다. 어제의 꽃이 지면 오늘의 꽃이 핍니다. 오늘의 꽃이 지면 내일의 꽃이 핍니다. 이건 죽음이 아니라 갱신입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건 약함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력은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한반도는 수없이 침략당했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왔고 임진왜란으로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었고 일제강점기의 어둠을 지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이 땅은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회복했습니다.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무궁화처럼 말입니다.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지만 다음 날이면 또 피어나는 그 원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기원전 중국의 기록이 이 땅을 무궁화의 나라로 규정했고 1000년 후 신라 사람들은 스스로를 무궁화의 고향이라고 선언했으며 그 꽃의 생태는 이 땅의 역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건 단순히 꽃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기록이고 정체성이고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역사적 각인입니다. 무궁화는 꽃이 아니라 이 땅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문서였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양의 기록을 봤습니다. 산해경이라는 고대 중국의 문헌, 최치원이라는 신라 문인의 표현, 그리고 무궁화라는 꽃이 한반도에서 가진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충격을 받은 건 이 모든 이야기가 서양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다른 경로로, 완전히 다른 언어로 말입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제 연구실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식물학 도감들, 선교사들이 남긴 여행기들, 그리고 영한 사전과 한영 사전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자료는 19세기 중반에 발행된 식물 분류 도감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무궁화를 찾았습니다. 학명은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 그리고 영어 일반명은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 저는 그 페이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왜 샤론일까요? 왜 하필 그 이름이었을까요? 서양 식물학자들은 새로운 식물을 발견하면 보통 발견 지역에 이름을 붙이거나 형태적 특징을 라틴어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꽃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경 속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이름 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로즈 오브 샤론. 이건 식물학적 명명이 아니라 신학적 선택이었습니다. 샤론이 뭡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킹 제임스 성경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I am the rose of Sharon, on the lily of the valleys. 여기서 샤론은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평야지대를 가리킵니다. 그곳에 피는 꽃,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은 단순한 풍경 묘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언으로 해석됩니다. 순결하고 고귀하고 생명을 주는 존재. 또 다른 해석으로는 하나님 앞에 선 신부, 즉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 샤론의 장미라는 표현은 서양 기독교 문화권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고 시에도 나오고 설교 제목으로도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왜 19세기 서양 식물학자들은 동양에서 온 이 낯선 꽃에 그토록 신성한 이름을 붙였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당시 선교사들과 식물학자들이 남긴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들이 처음 무궁화를 접했을 때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어떤 특징에 주목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흥미롭게도 19세기 식물 도감과 여행기들을 보면 서양인들은 무궁화의 생태적 특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매일 새로운 꽃이 핀다는 점, 한 송이가 하루만 피지만 나무 전체로는 수개월간 끊임없이 꽃을 피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이 패턴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라는 성경적 이미지를 떠올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나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 이건 우연히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의 언어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영어로는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매일매일 주어지는 양식,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 다시 새롭게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공급.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궁화는 정확히 그 원리로 살아갑니다. 어제의 꽃으로 오늘을 버틸 수 없습니다. 어제 꽃은 이미 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새로운 꽃이 피니까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 꽃은 지겠지만 또 다른 새 꽃이 피어날 겁니다. 이게 100일 동안 반복됩니다. 무궁하게, 끝없이 말입니다. 서양 식물학자들은 이 패턴을 보면서
성경 속 샤론의 꽃을 떠올렸을 겁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성경시대 이스라엘의 샤론 평야에 피던 꽃은 무궁화가 아니었을 겁니다. 학자들은 그게 아네모네였을 거라고도 하고 수선화였을 거라고도 하고 튤립의 일종이었을 거라고도 합니다. 정확한 종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서양인들이 동양에서 이 꽃을 처음 봤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가 바로 샤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꽃이 가진 순결함, 이 꽃이 보여주는 생명력, 이 꽃이 실천하는 날마다의 갱신,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알고 있던 샤론의 장미라는 성경적 이미지와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없이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즈 오브 샤론. 저는 이 대목에서 깊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명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정입니다. 서양 기독교 문명권이 동양에서 온 이 꽃을 보면서 자기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이름을 붙일 만큼 고귀하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건 식물학적 분류가 아니라 영적 직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무궁화의 또 다른 특성을 보겠습니다. 이 꽃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비옥한 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견딥니다. 추운 겨울을 나고 더운 여름을 견디고 전쟁으로 땅이 황폐해져도 다시 뿌리에서 새순을 틀어냅니다. 심지어 잘라내도 다시 자랍니다. 불에 타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이듬해 봄에 다시 돋아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건 단순한 생존력이 아닙니다. 이건 부활의 원리입니다.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고 끝난 것 같아도 다시 시작하고 사라진 것 같아도 다시 돌아오는 생명의 원리.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듯이 무궁화도 매일 찌지만 다음 날 다시 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패턴은 한반도의 역사와도 정확히 겹쳐집니다. 이 땅은 수없이 짓밟혔습니다. 몽골의 침입,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역사책을 펼치면 전쟁과 침략의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그때마다 이 땅은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회복했습니다.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무궁화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연결고리를 발견했을 때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동양의 고대 기록은 이 땅을 무궁화의 나라라고 불렀고 서양의 신학적 전통은 그 꽃에 샤론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문명권이 서로 만난 적도 없는데 같은 꽃을 통해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복, 갱신, 부활, 끝나지 않는 생명.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린네가 학명을 지을 때 실수로 시리아쿠스라고 붙인 건 사실입니다. 그는 이 꽃의 원산지를 시리아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어 일반명만큼은 신중하게, 의도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로즈 오브 샤론.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식이었습니다. 서양인들이 이 꽃을 보면서 느낀 영적 직관의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장미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무궁화는 생물학적으로 장미과가 아닙니다. 히비스커스과입니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 꽃을 보고 로즈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장미는 서양 문화에서 사랑, 순결,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특히 기독교 전통에서 장미는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기도 하고 순교자의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거룩하고 고귀한 꽃인 거죠. 그들은 무궁화를 보면서 그 수준의 고귀함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샤론의 꽃이라고 하지 않고 샤론의 장미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최상급의 찬사였습니다. 이건 동양의 꽃을 서양의 가장 고귀한 언어로 번역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의 가설에 도달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나 인간의 선택을 넘어서는 어떤 설계가 아니었을까요? 동양과 서양, 산해경과 성경, 군자국과 샤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꽃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 놀라운 일치가 정말 그냥 우연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이 땅에, 이 민족에게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새겨놓은 건 아닐까요? 저는 학자입니다. 함부로 초자연적인 해석을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만큼은 순전히 자연적인 설명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궁화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동서양을 관통하는 상징이었고, 시공간을 넘어 전해진 메시지였고, 어떤 의도를 가진 존재가 이 땅에 심어놓은 살아있는 암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암호는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무궁화가 피고 질 때마다 말입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께 3개의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첫째, 기원전 중국의 산해경이 한반도를 무궁화의 나라로 기록했다는 사실. 둘째, 통일신라의 최치원이 스스로를 무궁화의 고향이라고 선언했다는 사실. 셋째, 서양 식물학자들이 이 꽃의 성경 속 가장 거룩한 이름인 샤론을 붙였다는 사실. 이 3가지는 각각 독립적인 사건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게 아닙니다. 다른 시간, 다른 공간, 다른 문명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모두 한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무궁화입니다. 그리고 그 무궁화가 뿌리내린 땅, 바로 한반도입니다.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저는 30년간 학자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우연을 봤습니다. 역사 속에는 정말 놀라운 우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릅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하고, 너무 일관되고, 너무 의도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왜 수많은 주변국 중에서 유독 한반도만 군자국이라고 불렀을까요? 군사력으로 따지면 더 강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영토로 따지면 더 넓은 나라도 있었습니다. 자원으로 따지면 더 풍요로운 나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반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꽃으로 규정했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품격으로, 정복이 아니라 문화로 기억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최치원은 왜 당나라 황제 앞에서 당당히 자기 나라를 근화양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시대는 힘의 시대였습니다. 외교 문서에서 자국을 표현할 때 보통은 군사력이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최치원은 달랐습니다. 그는 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무궁화라는 매일 피고 지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꽃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약함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다른 종류의 강함을 선언한 겁니다. 우리는 칼로 승부하는 나라가 아니라 생명력으로 승부하는 나라라고 말입니다. 서양 식물학자들은 왜 동양의 이 낯선 꽃에 샤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들에겐 이미 수많은 꽃 이름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학명체계도 있었고, 발견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붙이는 관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꽃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로즈 오브 샤론. 이건 단순한 명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경외였습니다. 이 꽃이 보여주는 생명의 원리 앞에서 느낀 영적 직관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랜 연구 끝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무궁화는 처음부터 꽃 이상의 무언가였다는 겁니다. 이건 표식이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어떤 권력도 제거할 수 없는 정체성의 각인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땅에, 이 민족에게 너는 이런 존재다라고 선언하기 위해 심어놓은 살아있는 증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무궁화는 역사 속에서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도 무궁화는 피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국토가 초토화되었을 때도 무궁화는 다시 돋아났습니다. 병자호란의 치욕 이후에도, 일제강점기의 어둠 속에서도,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무궁화는 끝까지 피어났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더 깊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무궁화는 이 땅의 운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지지만 매일 다시 피는 그 패턴은 이 민족이 겪어온 역사의 패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서고, 짓밟히지만 다시 회복하고, 사라질 것 같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그 끈질긴 생존의 역사 말입니다. 무궁화는 단순히 아름다워서 선택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꽃은 이 땅의 DNA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한반도였을까요? 왜 이 작은 땅에 동서양의 기록이 모두 모이는 걸까요? 왜 중국의 고대 문헌과 서양의 성경이 서로 전혀 관계없는데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학자로서의 한계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역사학이나 식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땅은 우연히 존재하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민족은 우연히 살아남은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궁화라는 표식을 통해 동양과 서양 모두가 이 땅을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수천 년에 걸쳐 일관되게 말입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어쩌면 유일한 경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기서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궁화라는 표식을 통해 이 땅이 동서양 모두의 기록 속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졌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학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궁화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무궁화가 가르쳐주는 원리를 보십시오. 매일 새롭게 시작하라. 어제의 실패에 묶이지 말라. 오늘 다시 피어나라. 100번 쓰러져도 101번째 일어서라. 이건 단순한 긍정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 원리입니다. 무궁화는 이 원리로 수천 년을 살아남았고 한반도도 이 원리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현대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K-팝, K-드라마, 영화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원이 풍부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영토가 넓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인구가 많아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무궁화의 원리 때문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 오늘 실패해도 내일 다시 도전하는 끈기, 한 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꽃을 피우는 갱신의 정신. 이게 바로 이 민족의 DNA이고 무궁화가 수천 년 동안 가르쳐온 생존 코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궁화를 다시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교과서 표지에 있는 배경 이미지로 보지 마십시오. 애국가 부를 때 의례적으로 떠올리는 상징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무궁화는 그 이상입니다. 이건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기록이고 동서양이 모두 인정한 정체성이고 역사 속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았던 표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지금도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매년 여름 7월부터 10월까지 무궁화는 여전히 피고 있습니다. 하루 한 송이씩 100일 동안 끝없이 말입니다. 그 꽃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무궁화는 꽃이 아닙니다. 이건 한번 찍히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각인입니다. 이건 시간을 초월한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이건 과거가 현재에게, 그리고 현재가 미래에게 전하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산해경이 그렇게 기록했고, 최치원이 그렇게 선언했고, 서양이 샤론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했듯이 무궁화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증명하는 지워지지 않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무궁화를 봅니다. 제 연구실 창밖에도 무궁화 한 그루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캠퍼스 한 구석에 심어진 작고 외로운 나무입니다. 하지만 여름이 오면 그 나무는 매일 새로운 꽃을 피웁니다.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지만 다음 날이면 또 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한반도의 역사구나. 이게 바로 이 민족이 살아온 방식이구나.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꽃이 피는 한 이 땅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무궁화가 매일 새롭게 피어나듯 이 민족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거라고. 왜냐하면 그게 무궁화가 가르쳐준 원리이고 수천 년 역사가 증명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궁화를 다시 보십시오. 그 속에 여러분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무궁화는 단순한 꽃이 아닙니다. 이건 살아있는 역사이고 지워지지 않는 정체성이고 끝나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꽃이 피어날 때마다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동안 발견한 무궁화의 진실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공감하셨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느끼신 점을 댓글에 남겨보세요. 그 한 줄이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